두바이 왕실의 공주가 한국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평생 황금으로 만들어진 세장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만난 70대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왕실 공주가 궁전을 버리고 한국의 반지하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행복해할 수 있다고 아버지가 저에게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도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는 걸 믿으실 수 있나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는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 제가 두바이 공항에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공항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한 명의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아마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라나 알 누란이에요.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82층에서 태어나 자랐죠. 우리 가문은 아랍에미리트 왕실과 깊은 연관이 있고 아버지는 중동 최대 건설회사 중 하나를 운영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풍경은 사막 너머로 펼쳐진 황금빛 지평선이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바닥 위를 맨발로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저는 늘 숨이 막혔거든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는 선택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개인 트레이너와 운동을, 8시에는 영어와 아랍어 튜터링을, 9시에는 프랑스어 과외를 받았어요. 11시에는 피아노 레슨, 오후 2시에는 승마나 테니스, 저녁에는 아버지와의 공식적인 만찬이 기다리고 있었죠. 심지어 제가 입을 옷까지도 개인 스타일리스트가 미리 정해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미 완벽하게 코디된 옷이 침실 드레싱룸에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 같은 명품들이었지만 그게 제 취향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입혀지는 인형이었을 뿐이에요. 가장 답답했던 건 대화였어요. 아버지와의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게 전부였어요. 제가 어떤 대학에 가야 하는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 심지어 몇 살에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21살이 되던 해 여름, 깊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발견한 거예요. 제목도 몰랐고 썸네일만 보고 클릭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시작점이었어요. 그 영상에서는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농사일을 돕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니까 자막에 의존해야 했지만 언어를 몰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연예인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본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할머니의 표정에서 진짜 사랑을 봤거든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시간과 정성을 쏟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음식을 받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동하며 감사해하는 모습, 그런 따뜻한 교감을 보면서 저는 계속 눈물이 났어요. 우리 집에도 전문 셰프가 있고 매일 미슐랭 레스토랑 수준의 요리를 먹지만 그런 따뜻함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식은 단순히 영양 공급의 수단이었을 뿐, 그 안에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한국 콘텐츠에 빠져들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베개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드라마를 보며 울기도 하고 예능을 보며 혼자 웃기도 했죠. 밤이 되면 제 방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됐어요. 두바이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한국의 작은 원룸이나 고시원, 시골 할머니 집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발견했어요. 거기서는 평범한 직장인이 주인공이고 작은 아파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행복해하고 친구들과 치킨을 시켜 먹으며 고민을 나누죠. 돈이 없어서 고생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진짜 같았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었거든요. 힘들어도
실수해도 자기 발로 걷고 있었어요. 꿈을 위해 포기하기도 하고,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기도 하고, 친구를 위해 눈물 흘리기도 하면서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부러웠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기본 자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간단한 단어들을 익혔고 몇 달 후에는 짧은 문장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혼자 중얼거리며 연습했어요. 특히 사랑해요라는 표현이 신기했어요. 아랍어로는 우이부키나 아바크 같은 표현이 있지만 한국어의 사랑해요는 뭔가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렸거든요.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며 사랑해요라고 말해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뭘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셨지만 제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건 아셨어요. 가끔 복도를 지나가시다가 궁금한 듯 문 앞에서 멈춰 서시기도 했지만 공부하는 소리려니 하고 넘어가셨죠. 사실 저도 제 자신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교양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엿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생겼어요. 한국 콘텐츠에 빠진 지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 그냥 한국에 가서 놀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써야 했죠. 마침 그 시기에 K-팝과 K-뷰티, K-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BTS와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있었고 한국 화장품들도 중동 지역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철저히 준비했어요. 한국 디자인 산업의 성장률, K-뷰티 시장의 확장성, 그리고 우리 가문의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침 저희 가문과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한국의 대기업 임원분께 부탁드려서 추천서도 받아왔어요. 드디어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가 왔어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울에 있는 디자인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싶다고요. 아버지는 처음에 당연히 반대하셨어요. 왜 굳이 멀리 가야 하느냐? 두바이나 런던, 파리에도 좋은 학교가 많지 않느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한국이 얼마나 미래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지, 특히 디자인과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나중에 우리 가문의 사업 확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아버지는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당연히 조건이 있었죠. 1년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고 매주 화상통화로 근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또 개인 경호원과 운전기사, 그리고 가정부를 함께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만은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저는 정말로 자유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누군가의 보호와 감시 없이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결국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22살까지 부모님 곁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혼자서 완전히 낯선 나라에 가서 생활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기도 했죠.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삶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두바이 국제공항의 화려하고 거대한 규모에 익숙한 저에게는 생각보다 소박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저에게 말을 거셨어요. 당연히 한국어였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안녕하세요 정도였죠. 하지만 기사 아저씨는 제가 당황하는 걸 보시고는 천천히 더 친절하게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리시고는 간단한 영어로도 설명해 주셨고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드라마에서 본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더 복잡하고, 더 빠르고, 더 현실적이었죠. 하지만 그것조차 새로웠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 작은 가게들이 빼곡히 늘어선 거리, 형형색색의 한글 간판들, 모든 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가 머물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인터넷으로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정말 작았어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층마다 공용이었어요. 두바이의 제 방과 비교하면 정말 천지 차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저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설렜거든요. 비록 작지만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진짜 제 공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침대에 누워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고요. 하지만 진짜 저의 도전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도전들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건 그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서울에서의 첫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드라마에서 들었던 몇 마디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는 것도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가격표를 봐도 숫자를 읽을 수 없어서 카드를 그냥 내밀었는데 알바생이 뭔가 묻는 것 같았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냥 네 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음식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 음식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따뜻하고 맛있어 보였는데 실제로는 너무 매웠어요. 김치찌개를 시켜 먹었다가 혀가 얼얼해서 물을 계속 마셨는데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정말 외국인이구나, 여기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두바이에서는 비록 자유롭지 못했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거든요. 가족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튜터들과 대화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정말 혼자였어요. 고시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쳐도 인사만 나누고 말았고 한국어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심각하게 두바이로 돌아갈까 생각했어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거든요. 아버지에게 전화드려서 힘들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겨우 한 달 만에 포기한다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뻔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생겼어요. 고시원 근처를 산책하다가 작은 전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구로구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외국인도 환영한다고 영어로도 써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접수처에서 일하시는 김시우라는 공무원분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가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물론 복잡한 내용은 영어로도 설명해 주셨고요. 자원봉사는 주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거나 간단한 청소,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 어르신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한국어도 어설프니까 뭘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배정자 할머니라는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7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 궁금해 하시더니 제가 외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굉장히 반가워하셨어요. 할머니는 한국전쟁 때 미군들을 많이 보셨다면서 외국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배정자 할머니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체계적인 교육은 아니었지만 일상에서 쓰는 표현들을 알려주셨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르신들께 인사드릴 때 쓰는 좀 더 정중한 표현들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제 이름을 라미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라나라는 발음이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라미가 더 한국어 같고 예쁘다고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점점 그 이름이 좋아졌어요. 라미라고 불릴 때마다 뭔가 새로운 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복지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김순자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어요.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보내시거나 혼잣말을 하셨어요.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순자 할머니와는 대화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순자 할머니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을 때 일이에요. 갑자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시면서 뭔가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데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고맙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치매로 기억이 온전하지 않으셔도 마음은 전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저는 제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저는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복지관 일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더 열심히 배웠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몸짓이나 표정으로라도 마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리고 점점 어르신들도 저를 받아들여 주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요리 시간이 되면 할머니들이 저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김밥을 만들다가 김이 찢어지고 밥이 흘러나와서 엉망이 됐는데 할머니들이 웃으시면서도 끈기 있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잡채 만드는 법도 배웠고 나중에는 간단한 반찬들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한국어 실력도 놀랍게 늘었어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대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거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적인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제 어설픈 한국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틀려도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두바이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저를 도와줬지만 여기서는 제가 누군가를 돕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처음 알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제게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라미야 잘했다고 하실 때마다 저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두바이에서는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거든요. 더 좋은 옷, 더 비싼 가방, 더 완벽한 외모, 그런 것들이 제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제 외모나 출신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지,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는지를 봐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명품 가방을 살 때의 그 순간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그 따뜻함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어요. 배정자 할머니는 손자 같다고 하시며 항상 챙겨주셨고, 김시우 씨는 행정적인 일들을 도와주시면서 저의 좋은 멘토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는 비록 치매로 기억을 잃으셨지만 저를 볼 때마다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셨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귀국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귀국 전날 복지관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셨어요. 어르신들이 손글씨로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라미야 고맙다. 라미야 건강해라. 라미야 다시 와라 같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 편지들은 지금도 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인천공항에서 두바이로 떠나는 날, 저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복지관 할머니들이 선물해 주신 한복이었는데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 너무나 아름답고 편안했어요.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마중 나온 가족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더라고요.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정말 놀라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 이야기, 제가 배운 한국어와 한국 요리, 그리고 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직접 잡채와 김밥을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라나야, 내가 정말 어른이 됐구나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귀국 후 몇 주가 지나서 저는 아버지께 제안을 드렸어요. 한국에서 배운 지역 복지 시스템을 우리 가문의 재단을 통해 아부다비에 도입해 보자고요. 물질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지 시스템 말이에요. 아버지는 처음에 의아해하셨지만 제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여드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정말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됐고요. 지금 저는 아부다비에서 한국형 지역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대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 요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현지 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가끔 배정자 할머니나 김시우 씨와 화상 통화를 해요. 한국어로 대화하면서 근황을 나누죠.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는 비록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복지관 직원분들이 제 안부를 전해주시면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지으신다고 해요. 저는 더 이상 할 누란이 가문의 라나가 아니에요. 물론 여전히 그 가문의 일원이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라미이기도 해요. 사람을 알고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라미요. 한국에서의 1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가치는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도 가끔 두바이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작은 고시원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복지관 어르신들의 따뜻한 손길과 라미야라고 부르던 그 다정한 목소리들을 그리워하죠. 하지만 더 이상 그립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배운 그 사랑을 여기서도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누군가를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때로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뛰어들어야만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요. 만약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라미가 된 라나처럼 우리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